150조 1항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150조 1항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 직관적으로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어떠한 조건을 성취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 성취를 누군가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죠? 방해했으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식의 추상적인 명제는 사실 다양한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게 이 단계가 아주 이 100%에 가까우면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빠져나온 당사자가 마치 계약의 체결을 조건의 성취랑 똑같이 보면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라고 봐서 부당하게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서 그래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그래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를 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가 된다면 실제로 계약이 체결됐다 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거기까지 말하는 건 좀 그렇다.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계약이라는 거는 서로가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체결되는 건데 조건 성취를 의제한다고 해서 부당하게 계약에서 빠져나온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계약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법률 효과적인 측면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이행이익 상당으로 하면 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것과 경제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피해자한테 누리게 해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조건 성취를 의지한다는 말은 계약의 성립을 의지한다는 말로 바꿀 수는 있는데 그렇게 완전히 보기에는 조금 약간 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의 성립이라는 거는 쌍방의 자율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리 상대방이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계약의 성립을 그 자체로 인정시키는 것까지가 과연 가능한지는 지금 이제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꼭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불법행위 책임에서 이행이익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게 150조 1항을 근거로 이제 달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온앤오프의 개념으로서 명제가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 현실은 꼭 온앤오프는 아닐 수 있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명제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겠지만 부당한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식의 논리를 펼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행항변권을 보죠. 동시행항변 대단히 중요하고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리고 동시행항변권에 관련된 우리 민법의 조문은 하나인데 536조죠. 딱 하나의 조문만 있지만 이 동시행항변권이라는 테마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계약법 후반부에서 배우는 채무불이행 책임 중에서도 이행지체라는 아주 중요한 유형의 채무불이행 책임 그 채무불이행 책임과 사실 거의 논리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동시행항변이라는 게. 그래서 이행지체로 인한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과 같이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시행항변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동시행항변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항변권을 깨트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결국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깨트린다는 얘기가 결국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그 문제는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이 동시행항변권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채무의 변제 제공을 했냐? 변제 제공을 어느 정도 했냐? 변제 제공을 했다면 한 번 했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했냐? 뭐 이런 식의 그 내용에 따라서 결국은 동시행 항변권이 깨지냐? 동시행 항변권이 깨진다는 건 결국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지체 책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것과도 연결되거든요. 변제 제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변제라는 파트는 우리 중간고사 보기 전에 아마 다루게 될 텐데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파트가 동시행 항변권, 변제 또는 변제의 제공, 이행지체 책임 이 세 파트는 결국은 같이 맞물리는 파트이기 때문에 항상 한꺼번에 생각하고 우리가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놓인 위치를 일단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거는 쌍무계약상 결연관계가 있는 채무 사이에 너희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겠다. 이러한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항변할 수 있는 권리란. 그죠? 항변할 수 있다는 권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채권자가 나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라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전제로 네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나는 네가 나에 대해서 결연관계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항변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변권이라는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 나온 게 교재에서도 결연관계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두 채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으면 결연관계가 있는 거냐? 결연관계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영어로 하면은 connectivity. 스펠링 맞나? 맞아요? 그런데 이 개념으로 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채무가 결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서로 관련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풀어서 교재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목적적 상호 구속 관계에 있다. 상호 구속인지 의존인지 뭐라고 하고 있지? 상호 조건 관계라고 하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었죠, 그죠?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었지만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불확정 개념이라는 거죠. 불확정 개념. 어떠한 개념이 있을 때 어떠한 그 사실이 이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개념이 굉장히 확정적인 개념이면 이를테면 시속 50km를 넘으면 과속운전이다. 이런 식의 개념이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사전에. 그죠? 근데 주변의 교통량과 그리고 사고 발생의 위험성 여부를 따져서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운전하면 과속운전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개념이 있다면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자가 불확정 개념이죠. 그죠? 사실은 결연관계라는 것도 쉽게 사전에 어떤 두 채무 사이에 결연관계 있는지를 이 개념 하나만으로는 쉽게 알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규범이 결국은 이 결연관계라는 것도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규범의 한 내용 내지는 요건이잖아요. 어떤 규범이
가급적이면 확정 개념으로 있는 게 좋죠. 규범의 수범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률에서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뭐예요?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사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개념은 명확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이 개념에 포섭된다라고 대체적으로 인정되어 온 예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예들을 보고 그 예에 속하지는 않지만 새롭게 발생한 어떤 다른 두 채무가 있을 경우에 그 기존에 인정됐던 예들에 비춰 봐서 이 둘 사이에는 결련 관계, 목적적 상호 조건 관계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판례가 중요한 거죠, 불확정 개념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떠한 채무 사이에 이제 목적적 상호 조건 관계 있느냐, 이 문제는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공부하면서 실제로 사례나 교과서에서 예로 드는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제 그렇게 그 개념의 범위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아주 대표적으로 드는 거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매 대금 지급 의무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죠, 그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목적적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동시행항변권이란 제도는 왜 이런 제도를 뒀느냐?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직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개념이긴 한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공평하니까, 그죠? 공평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는 거는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약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약정하기 나름인데 설사 당사자들이 약정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부동산 매매 대금 지급 의무하고 소유권 이전 의무가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계약서상 표시를 설사 안 했다고 할지라도 이 두 의무가 갖는 객관적인 성질상 결련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객관적으로 결련 관계 없어도 계약을 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그 두 채무 사이에 동시행 관계를 약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시행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냐 하면 객관적으로 그 둘 사이에 결련 관계 있는 상황을 기본적인 전제로 해서 지금 법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하기 나름이고 사적 자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련 관계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동시행 관계가 인정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점을 좀 염두를 해두고,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이제 동시행항변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이것이 갖는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 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만약에 내가 동시행 항변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내가 갖고 있는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하면 물건을 주면서 그 물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뭐 매매 계약을 생각해 보면 A를 기준으로 A가 이제 물건을 소유권 넘겨주면서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즉 A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를 갖고 있고 한편 매매 대금 지급 채권을 갖고 있죠, 그죠? 근데 내가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없어서 물건을 먼저 넘겨줘야 된다. 물건을 먼저 넘겨줘. 이거 선이행이라고 그러죠, 그죠?
내가 물건을 먼저 넘겨줘야 되면 나는 B에 대한 100만큼의 금전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확실히 내가 이 100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B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 있다. C, D, E 뭐 이런 여러 명이 있고 근데 B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해봤자 이들의 채권액을 다 합쳐도 못 미친다. 이를테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100만큼의 금전 채권을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A나 C나 D나 E나 다 기본적으로 B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 재산, 우리가 이걸 책임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책임재산에 대해서 다 동등한 순위로서 그러니까 누구가 먼저 여기서부터 우선권을 갖고 자기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걸 일반 채권자라고 하지. 그치? 얘네들 다 일반 채권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n분의 1 정확하게 말하면 채권액에 비례하는 거죠. 사람 머릿수에 비례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이행을 한 A는 B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A가 선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동시행 항변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받더라도 나는 물건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나는 재산상 손실은 안 입는 거예요. 그죠? 현저한 차이가 있죠. 달리 말해서 CDE와 같은 일반 채권자들은 B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지만 동시행 항변권을 갖고 있는 100은 100만큼의 채권에 대해서 사실상 뭐예요? CDE보다 앞서는 거죠. 그죠? 무자력 위험 부담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그 결과가 내가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실상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담보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권이라는 게 물론 이게 담보는 아닌데 담보가 갖고 있는 주된 기능이 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일반 채권자들처럼 부담하지 않고 이제 우선권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능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능적으로 그죠? 제도의 내용이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물건을 지급 안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100만큼을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100을 나한테 지급하도록 이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뭐 사실 이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예요. 그죠?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얘기고 법률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이 선이행과 관련된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죠. 동시행 항변권이 결국은 결련관계에서 인정되는 건데 결련관계라는 말은 내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단어는 똑같은데 조금 다른 국면에서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이 사안에서는 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선이행하지 않고 함께 이행할 수 있는 관계에 놓인다. 그게 결련성이 인정된 효과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상계라는 제도에서도 결련성이 인정되므로 어떠한 효과가 생겨요. 근데 그 효과가 지금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 경우에 결련성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담보법 시간에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A라는 채권자가 B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B가
C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에는 항상 두 개의 채권이 나오죠. 내가 갖고 있는 채권하고 내가 대신 행사할 채권하고. 그래서 전자를 피보전 채권이라고 얘기하고 후자를 피대위 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채권자 대위권에서 관련된 논의를 보면 이 두 채권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으면 또 어떠한 효과가 있다, 이런 식의 논의가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또 다르거든요, 지금 배운 거랑. 그래서 그 각 경우에 결련성이라는 이 단어는 똑같지만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쓰이는 맥락이 다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공부를 하면서 그것들을 한꺼번에쯤 같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과 관련해서 교재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권리 의무의 성립하고 이행기하고 이제 동시행 관계의 구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동시행 항변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계약이 체결돼서 권리 의무가 발생해야 돼요. 매매 계약의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매매 계약상 권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죠. 그죠? 그죠?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의 의무하고 매수인의 의무가 생겨요. 그죠? 그게 권리 의무의 성립이고, 그런데 그 의무가 발생 시점에 바로 이행해야 되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는 발생 시점, 즉 계약 체결 시점 혹은 계약 성립 시점보다는 뒤에 이행하는 것으로 통상 약정하죠. 그래서 권리 의무의 성립 시기하고 의무의 이행기하고는 다르죠. 이행기는 우리가 변제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죠? 자, 그런데 이행기가 있어요. 이행기가 5월 1일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날 이행을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동시행 관계라는 건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 이날 이행해야 하지만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그래서 5월 1일 날 이행해야 되는 채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5월 1일 날 이행해야 되는 채무도 꼭 5월 2일 날 이행할 필요는 없다. 이게 동시행 관계가 갖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5월 1일이 지나서 뭐 6월 1일이 되더라도 동시행 관계에 여전히 있으면 그 채무는 이행기는 지났죠. 그죠? 통상적으로 이행기가 지나면 지체 책임이 진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데,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체 책임은 안 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행기가 지났다. 하지만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체 책임은 안 진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행기는 지금 이 경우에 이행기는 이행 지체 책임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큰 기능을 못 하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동시행 관계에 계속 있으면 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체 책임 발생 여부와 관련해서는 큰 기능을 못 해요. 그런데 이행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죠. 그 점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권리 의무가 성립했다고 해서 항상 성립 시에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행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권리 의무의 행사 시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소멸시효 같은 걸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그 일정 기간을 기산하느냐?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었던 기간부터 기산하겠죠. 그럼 그 행사할 수 있었던 기간이 언제냐? 이행기가 있으면 당연히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행기는 이런 경우에는 지체 책임의 발생 여부와 관련해서는 별 기능을 못하지만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여러분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소멸시효 얘기는 민법 1에서 아마 다룰 텐데 어쨌든 변제기를 이렇게 딱 정해놨으면 이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채무가 동시행관계 있건 없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지체 책임은 이날 내가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 하더라도 동시행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 점을 좀 잘 보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유치권과의 구별 이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유치권은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기본적으로 유치권은 물권이고 동시행 항변권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기능적으로는. 그래서 그 차이점하고 그 기능적인 유사성 그런 점을 좀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 요건 봅시다. 동시행 항변권의 발생 요건은 아주 간단한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의 존재. 객관적으로 결련관계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과연 어느 경우가 이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느냐? 내가 앞서 말했지만 개념으로서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례나 논의들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개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것 좀 약간 까다로운 게 계약상 의무 중에 주된 급부와 의무하고 부수적 주의 의무가 통상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서로에 대해서 그게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주된 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나한테 이를테면 뭐 부수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이 둘 사이의 동시행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른바 목적적 의존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에 아까 내가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대금 지급 의무 사이에 이제 동시행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매매 계약의 핵심적인 의무 내용은 어디 나와 있냐면 민법상의 매매 계약이라는 전형 계약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죠. 563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계약은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결정하는 거지만 매매 계약이라는 전형 계약은 어떠한 내용을 규정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정의 규정을 보면 핵심 요소는 재산권 이전 의무하고 대금 지급 의무거든요. 근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의무죠. 그죠? 그걸 달리 표현하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대금 지급 의무가 매매 계약의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달리 말해서 당사자들이 매매 계약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의무만 지우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다 따로. 그렇더라도 그거는 매매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인도 의무를 매매 계약이라는 민법상 전형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서 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도 매매 계약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대금 지급 의무가 본질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에서 이 두 의무 사이에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도인이 인도 의무도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인도 의무도 대금 지급 의무하고 동시행 관계에 있느냐? 이거에 사실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판례를 보면 판례가 약간 좀 명확하진 않은데 대체로 이 인도 의무도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목적적 의존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는 대답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타당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당사자들이 매도인이 부동산 인도 의무도 부담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매매계약에 규정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인도 의무도 대금 지급 의무하고 동시행 관계 있다라고 명시적으로는 규정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전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동시행 관계 있다라고 매매계약서에 써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논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써놓은 상황을 아마 전제로 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을 전제로 본다면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혹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인 다수의 의사는 아마도 그것까지 같이 묶어서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싶긴 해요. 일단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확신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 이것도 약간 좀 논란이 되는데, 교재에 뭐 다른 얘기도 있는데 그건 각자 읽어보고. 그 임대차 계약상 이제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한테 넘겨주고 계약 기간 동안 이제 그걸 사용 수익하게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차인은 그 사용 수익한 대가로 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하고, 보통 뭐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죠. 물론 보증금도 있지만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이 지급하는 차임 지급 의무, 그러니까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무엇에 대한 대가냐라고 물어본다면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죠, 그죠? 내가 한 달간 썼으니까 미리 뭐 선불로 하든 후불로 하든 차임을 한 달 차임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사용 수익을 하게 허락을 안 해줬으면,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내가 사용 수익을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못한 것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나는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죠. 근데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내가 사용은 했는데 이게 목적물에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 보일러가 고장 났다든지 뭐 그런 경우로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의무라는 거는 단순히 목적물의 점유를 넘겨주는 의무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 한은 임대 목적물에 대해서 어떤 흠이 발생하면 고쳐줄 의무라는 것도 당연히 임대인한테 있는 거예요.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러한 이걸 수선 의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수선 의무도 결국은 뭐예요?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 대가죠. 그죠? 그래서 안 고쳐줘서 결국은 임차인 입장에서 자기 뜻에 맞게 사용 수익을 못했으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나와 있고 아마 뒤에 보면 판례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목적물의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다면 차임 전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선불인 경우가 그렇고요. 선불인 경우. 선불인 경우에는 수선 의무하고 차임 지급 의무 사이에, 이를테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아서 목적물 전체를 사용 수익해 할 수 없는 경우에 차임 전체하고 동시행 관계 인정할 수 있는데, 후불인 경우는 어떨까요? 후불인 경우는 아예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왜냐하면 사용 수익을 사실상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상황은 이제 선불인 경우가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 전제는 뭐예요? 수선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전체를 사용 수익 못한 경우예요. 만약에 수선 의무를 불이행하긴 했는데 그로 인해서 목적물을 조금 사용 수익은 할 수는 있었다. 그러면 차임 지급 의무 전체랑 동시행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제 하에서는 동시행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채무가 선이행 의무라는 거죠. 내 채무가 선이행 의무면 당연히 동시행 항변을 인정할 수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내 채무가 선이행인 경우에, 선이행 의무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536조 2항을 보면 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불안의 항변이라고 하죠. 불안의 항변. 불안의 항변. 그래서 그 요건은 먼저 이행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행 관계를 의제하는 거예요. 의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의 항변권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교재에 보면 93-53887 판결을 소개하고 있죠. 그죠? 자, 내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93-53887 판결에서 선이행 의무의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무의 이행을 안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면서 판례가 들고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나 그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93-53887 판결에서 핵심적인 단어나 구절이 있다면 뭘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계속적 거래 관계라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적 거래 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 사이의 신뢰가 중요한 거죠. 그죠? 서로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품을 먼저 인도해 주기로 했다. 그러더라도 뭐예요?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너와 나 사이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설마 네가 나중에 나한테 물건을 지급하지 않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라는 선이행 위험과 관련돼서 선이행 위험을 내가 감수하고 선이행 약정을 했다기보다는 계속적 거래 관계라는 신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는 선이행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하지만 계약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행 항변을 약정을 안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계약서에서 선의행이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너는 어떤 사유에 있어도 선의행을 해 라고 말하면 어떤 거예요? 좀 억울한 거죠. 그죠? 억울한 거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뭐예요? 약간 내가 예상치 않은 뜻밖의 결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게 뭐냐면 첫 시간에 여러분 했던 거 기억나요? 서로 믿기 때문에, 서로 계속적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믿기 때문에 계약서에 자세히 안 써놓는다고요. 자세히 안 써놓고 설사 써놨다 할지라도 꼭 그대로 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안 써놨다는 이유로 해서 무조건 네가 선의행해 라고 하면 그거는 좀 뭐예요? 불합리 내지는 불공평한 거죠. 또 일반화해서 말한다면 그 계약 관계에 놓인, 그 거래 관행에 놓인 합리적인 다수의 생각과는 좀 배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바로 전형적으로 불안해 항변권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디펜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까 물어봤던 질문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하려면은 아예 동시행 항변으로 미리 약속을 해놨어야지. 선의행을 했다는 거는 그 위험을 다 네가 부담하기로 했던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불안해 항변권이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계약법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후견적인 법리죠. 그죠? 후견적인 법리예요. 그리고 아주 넓게 말하면 신의성실 원칙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불안해 항변권 보고 그 다음에 이번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이 중도금 잔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면 통상 부동산의 경우에 매매 대금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잖아요. 계약 당일날 계약 대금의 10% 정도의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랑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로 통상 약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는 통상 잔금 지급 의무예요. 엄밀히 말하면. 달리 말하면 중도금 지급 의무는 선의행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 기일 다음 날서부터는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계속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한 경우에 중도금 지급 의무, 중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의무, 그 다음에 잔금 지급 의무, 잔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소유권 이전 의무, 이 각 의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판례는 확고하게 어떻게 된다고 봐요. 잔금 지급 의무에다가 중도금 지급 의무, 그리고 중도금 지급 기일 다음 날서부터 잔금 지급 기일까지, 그죠? 잔금 지급 기일이 포함돼요, 그죠? 그날까지의 지연 손해금하고 묶어서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동시행 관계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꼭 이런 관계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의행 의무를 먼저 약정하고 나중에 동시행 관계를 약정한 경우에 항상 이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의무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A하고 B하고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의무가 지급기일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를테면 C라는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담한다. 그러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일이 지나고 이 기일까지 지나버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교재에 보면 9.1-13144 판결이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 최초로 여기서 문제된 의무가 뭐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시간적 순서로 보면 시간적 순서로 보면 최초로 문제되는 게 뭐죠? 매도인의 의무죠. 그죠?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 어떤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9.1-13144 없어요? 교재?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판례는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사실관계를 꼭 보고, 이 판례 이제 대법원 판례예요. 9.1-13144 판결 사실관계를 보고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의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 순서가 좀 달라요. 매도인이 선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또 뒤에 이행해야 될 의무가 또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시간 순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시간까지 지났을 경우에, 맨 뒤에 의무까지 지났을 경우에 동시행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핵심은 이 법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법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효과를 봅시다. 이 효과도 대단히 중요한데, 동시행 항변권에 관련된 효과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설명하죠. 하나는 존재 효과고 하나는 행사 효과거든요. 항변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항변을 해야지 효과가 발생해요. 그게 행사 효과의 문제거든요. 즉 원고가 채권자로서 이행 청구를 하면 피고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행사 효과의 문제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을 설사 피고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효과는 거죠. 근데 존재 효과는 뭐냐면 원고가 동시행 항변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동시행 항변권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 내지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효과를 존재 효과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행사 효과가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먼저 보면, 통상적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면 상환이행 판결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피고는 의무를 이행하긴 해야 되는데 조건을 붙여서 이행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상대방으로부터, 원고로부터 원고의 채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또는 그것과 상환으로 채무를 이행하라, 이러한 식의 판결이 나간다는 거죠. 그게 상환이행 판결이에요. 그런데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면 항상 상환이행 판결이냐? 통상적으로는 상환이행 판결이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를테면 매수인이 원고가 돼가지고 매도인한테 소유권을 이전해라 라고 이제 이행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야 무슨 얘기냐, 너 나한테 잔금을 안 줬다,
중도금하고 계약금을 줬는데 잔금을 안 줬다. 동시행항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수인인 원고가 이렇게 주장해요. 야, 너가 주장하는 잔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애초에 그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이를테면 이제 피고는 원래 잔금은 내가 받았는데 그거 말고 잔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뭐 200만 원, 200만 원으로. 이렇게 주장한다고 가정하면 원고가 나는 그런 추가 약정을 한 바가 없고 난 잔금을 다 줬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원고의 취지는 뭐예요? 나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전제로서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환이행 판결한다는 건 뭐예요? 원고가 구하는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했는데 대금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해. 그런데 이 대금 지급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즉 원고의 청구에서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경우가 통상적이긴 하죠.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한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원고는 그러한 계약은 체결된 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뭐예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맞는 거예요. 기각해야죠. 피고의 주장이 맞다면. 그죠? 왜냐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은 없었던 거니까.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상환이행 판결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원고 청구 기각을 하는 거죠. 그게 80-56을 보면 80-56 판례를 보면 전형적으로 그런 사안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점도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환이행 판결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고로부터 이행을 받은 과 동시에 이런 조건을 붙여서 이행하라 이런 식의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피고는 조건을 붙여서 이제 원고에게 이행하라. 자,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법률의 힘으로 강제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고의 이 의무가 이를테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다. 아니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해 줄 의무다. 그런데 피고가 그걸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점유 이전 의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점유를 이전시켜야 돼요. 국가가 가서. 그죠? 그게 강제 집행이거든요. 자,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동시행 관계는 원칙적으로 지키면서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피고가 국가로부터 점유를 뺏기더라도 내 채권의 만족을 얻기 전에 먼저 뺏기면 그거는 피고가 갖고 있는 동시행 항변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동시행의 관계는 관철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원고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100% 동시행 관계가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국가가 가령 뭐 피고가 넘겨줄 그 부동산 뭐 토지에 가서 이것의 점유를 이전받는 그 현장에서 강제로, 그죠? 뭐 피고를 쫓아내고 이제 여기가 원고 점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표지를 세우고 이런 원고한테 점유를 넘겨주고 뭐 그걸 어느 날 한다고 쳐봅시다, 그죠? 그래서 뭐 피고가 강제로 막으면 뭐 이제 뭐 경찰을 동원해서 막 끌어내고 뭐 이런 식의 다 과정이 강제집행, 인도의 강제집행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동시행 관계가 정확히 관철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고가 돈을 그 자리에 갖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피고를 그 부동산에서 끌어냄과 동시에 피고 손에 딱 돈을 줘야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선의행위로 인한 무자력 위험을 동시행 항변의 취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관철해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반대급부가 제공되었다는 것, 이게 동시행 조건이잖아요. 그것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집행관이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냐면 최대한 동시로 맞춰주려고는 해요. 여러분 이 의미 지금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 무엇이 아니라는 요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항상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조건부 판결을 집행할 경우에는 앞에 있는 식으로 조건의 충족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하거든요. 근데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시행 조건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시간 격차가 벌어지니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점, 뒤로 늦춘 시점이 뒤에 B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피고를 강제로 이제 끌어낸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는 어때요? 선의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실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그 점도 꼭 염두를 해둬야 돼요. 나중에 나랑 기회가 되면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근데 어쨌든 지금 이해할 것은 동시행 항변권이 설사 판결문에서 인정이 돼서 이제 강제집행 과정에서 관철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해주더라도 사실상 뭐예요? 이 조건은 선의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결국 뭐예요? 피고가 유리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먼저 돈 받고 쫓겨나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존재 효과. 존재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상계,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해서 상계를 할 수 없고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상계 저지효는 여러분 상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고 뒤에 상계를 배우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행지체 저지효는 내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확정 변제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동시행 항변권을 갖고 있는 그 채무자가 내가 동시행 항변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이행지체 책임을 물으려는 채권자가 내가 동시행 항변권을 깨트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채무를 변제 제공을 해가지고 아니면 내 채무를 변제를 해가지고 내가 동시행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라고 주장 입증을 해야지만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죠? 존재 효과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 행사 범위인데 이거는 뭐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교재의 내용을 한번 보고, 그 앞서 얘기한 그 수선 의무에서도 이런 얘기를 얼핏 했는데 상대방의 반대 채무하고 채무자의 채무가 모두 가분적인 경우에는 그 가분적인 범위 내에서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판례는 중요하니까 다 살펴보세요. 다 살펴보고 이를테면 이제 아까 그 차임 지급 의무하고 수선 의무 얘기도 나왔지만 수선 의무를 불이행했는데 그 결과가 부분적으로만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장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내가 차임 지급 의무에 대해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지나면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동시행 항변 관계에 있는 부분에서는 변제기가 지나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런 식의 관계가 수선 의무랑 차임 지급 의무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매 대금 지급 의무랑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근데 소유권 이전 의무 중에서 단순히 등기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부담, 뭐 근저당권이라든지 이런 부담을 말소시켜서 소유권 이전할 그런 의무 사이에 이른바 그러니까 근저당권 말소 의무예요. 매도인의. 뭐 그런 경우라든지 뭐 기타 뭐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 예를 들어놨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분적이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공평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퉁 쳐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의무사의 이행관계를 맞춰주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좀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해봅시다. 동시행 항변권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시행 항변권을 깨트리는 방법은 결국은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 제공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행 제공이라는 게 변제 제공이죠. 그죠? 변제 제공의 의미 내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변제 파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뭐 현실 제공, 뭐 구두 제공, 뭐 이런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설명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요건이든 간에 그게 적법한 변제 제공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변제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안 받았어요. 안 받으면서 내 채무도 이행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돌아갔어요. 그래서 원래 5월 1일 날 한번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다가 6월 1일 날 상대방이 이제 이행 청구했어요. 변제 제공 안 하면서. 그죠? 변제 제공 딱 5월 1일 한 번 했어요. 근데 그때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안 받았으니까 일단 뭔가 잘못을 하긴 했죠. 그죠? 그 사람, 그 채무자가 야, 너 6월 1일 날 지금 너 채무의 변제는커녕 변제 제공도 안 했으니까 나는 동시에 항변권 행사하겠다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날 한번 네가 일시적으로 제공해서 안 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할 때 일방적으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라 라고 말하는 거는 지나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변제 제공했다고 해서 그거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동시항변권 영원히 행사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뭐 이건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쉽죠. 그죠? 근데 이 다음이 좀 어려운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때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행사할 수 있으면 요 사이의 기간에 야, 너 안 받았잖아. 그죠? 그랬으니까 이 안 받은 때부터 뭐예요? 5월 1일부터는 너는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요 사이에 손해배상, 지체 책임, 이행지체를 원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판례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물어보려면 계속적으로 이행 제공하라 이렇게 말해요. 5월 1일뿐만 아니라 계속. 그래야지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체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존재 효과설이겠죠. 그죠? 동시에 항변권이 있으니까 있는 것만으로 존재만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안 진다 이런 얘기 했었죠. 아까. 그죠? 그러면 어쨌든 동시에 항변권이 소멸하진 않잖아요. 그 말은 5월 1일서부터 쭉 동시에 항변권이 있는 거 아니냐. 동시에 항변권이 있으니까
이행지체 책임도 안 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판례가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의 그냥 생각의 흐름을 가정해 본 거예요. 동시항변권의 존재 효과로서 이행지체 책임 저지효가 있고 한 번 이행 제공했다고 해서 동시항변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쭉 동시항변권이 소멸하는 게 아닌 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지체 책임도 안 진다. 그죠? 뭔가 그럴듯하죠, 되게. 그죠? 그럴듯하고 논리적인 흐름상으로 크게 무리는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은 위험해요. 뭐냐면 동시항변권의 존재 효과로서 이행지체 저지효라는 것이 과연 1회적 이행 제공을 한 경우에도 지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인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논리상으로는 존재 효과라서 저지효고 존재하니까 저지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개념 법학이고 실질적인 당사자들의 이익 균형을 고려해 보면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날 안 받은 거는 얘가 잘못한 거잖아요. 얘가 잘못을 했으면 뭔가 제재를 구하는 것이 또 형평에 맞아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이익관계를 전혀 무시하고 그냥 논리적으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거는 그거는 좀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수학이나 이제 논리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재 효과서에서 말한 이행지체 저지효라는 것이 1회적 이행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지체가 저지된다라는 개념까지 포함된다 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법리 아니면 논리, 그러니까 논리학, 그죠? 논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그 규범학의 문제, 그러니까 규범학이라기보다는 이 구체적인 이익 형량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판례는 대체로 1회적 제공으로 계속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보는데, 즉 계속적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설은 대체로 이거에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익 형량상 안 맞다는 거예요. 이익 형량상. 아니 동시에 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는 거는 타당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정해진 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놈이 잘못한 거지 왜 이행한 사람한테 계속 이행 제공하라고 요구하느냐. 그거는 이익균형이 안 맞다. 그리고 설사 이렇게 보더라도 앞서 말한 그 이행지체 저지효의 존재 효과는 사실 논리적인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견해가 있고,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얘기한 이 학설 대립의 실익, 즉 견해 차이로 인해서 결론의 차이가 반드시 발생하는지 좀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변제 제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제를 제공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을 하는 게 맞는데 일단 현실 제공을 했는데 저쪽이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적법한 변제 제공의 정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적법한 변제 제공의 정도가 낮아지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굉장히 신의성실에 반해서 행동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변제 제공을 한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내용도 여러분 변제 제공 파트에서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판례처럼 계속적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그 계속적 제공의 내용이 현실 제공으로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구두 제공이나 구두 제공도 필요 없더라도 그게 적법한 변제 제공이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 변제 제공을 해야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랑 일회적 제공만 하더라도 받지 않은 놈이 잘못한 거니까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비판하는 학설하고 이 결론의 차이는 사실상 거의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장 문제인 성격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그렇더라도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좀 예리하게 인식하고 무엇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내 생각은 존재 효과설을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계속적 이행 제공이 필요하다. 요건 약간의 궤변, 소피스트의 궤변과 비슷한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익 형량의 문제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은 뭐냐 하면, 지금은 이행지체 저지의 문제, 즉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를 논했는데 이행지체라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발생했다는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이거 이행지체 효과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배울 텐데, 그 문제에 관해서 판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냐 하면 계속적 이행 제공이 또 이때는 필요 없대요. 앞에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필요 없대요. 다만 뭐라고 단서를 달고 있죠, 그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걸 설명할 때 이 경우에는 일회적 이행 제공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라고 학설은 보통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얘가 잘못한 거니까 제재를 하는 것은 굳이 일회적 제공만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죠? 이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 단서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적법한 이행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아주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하면 변제 제공을 하는 사람한테 높은 강도의 변제 제공을 요구하는 거는 좀 형평에 반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 관한 논의도 약간의 가장 문제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어쨌든 표현적으로는 두 개가 다르죠. 하나는 이행 제공이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고, 하나는 일시적으로 돼도 족하다는 거니까, 그죠? 표현은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인식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온 판례들은 사실관계까지 잘 봐야 돼요, 그죠?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쌍무계약 이외의 관계에서 동시행변권이 문제될 수가 있어요. 이거 교재에도 이제 그런 예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예들은 하나같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돼요. 반드시 봐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거든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목적적 상호조건 관계가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보증금이 목적물 반환 의무랑 대가 관계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보증금은 왜 주는 거냐면 통상적으로는 차임 연체하거나 이런 거 담보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내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물에 대한 어떤 목적물의 가치하고 연결된 건 아니거든요. 임대차 계약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게 결론관계가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의 문제 같은 걸 보면, 이를테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는데 목적물이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멸실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결론관계 있으면 존속상 결론관계도 이행상 결론관계와 마찬가지로 인정돼야 되니까 목적물이 멸실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소멸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목적물이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멸실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목적적 상호 조건 관계 없는데 판례가 이행상의 결련성을 인정하거든요. 이행상의 결련성.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실은 선이행 의무가 돼야 돼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아니라 목적물 인도 의무가. 목적물 인도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돼야 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는 그 뒤에 이제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보증금이라는 게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이 임대 목적물과 관련해서 뭐 연체 차임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임대인한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다 공제하고서는 이제 담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 의무가 그런 관점에서 선이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 판례도 이걸 선이행으로 봤었어요. 근데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변경되면서 이걸 동시행 관계로 인정한 거거든요.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결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상 그렇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평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구체적인 의미는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적어도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 사이에서의 그 형평의 의미는 결국은 임차인 보호예요. 임차인 보호. 그러니까 임차인이 먼저 선의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보증금 반환 의무와 관련해서 결국 임대인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통상의 정의관념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약간의 정책적인 성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점 좀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아마 이 두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아무도 이거 의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 전만 해도 동시행 관계 없다는 게 판례였거든요. 근데 이게 전원합의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것도 사실 20, 30년이 지나면 당연히 그거 아니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판례나 법리라는 것도 반드시 자명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있는 법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있어야 할 법에 대해서 고민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꼭 염두를 하기 바랍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그런 점을 되짚어보게 할 수 있는 판례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동시행변권 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